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 틀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려면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원도형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최저임금과 좋은 일자리입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 어떻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 중에 수도권 1급 집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게 무엇이 집중되고 있는가 하고 보면 바로 그 중에서도 사람입니다. 금년이 저물기 전에 아마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 젊은이들이 2단계에 걸쳐서 빠져나가는데 1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단계에서 약 30% 정도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네.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출신들도 도내 대학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졸업할 단계 약 50%가 또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애가 달아있죠. 네.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위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의 경우 일자리의 80%가 사무직이고 월 평균 임금도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와 비교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나간 젊은이들이 제때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아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 그리고 반대로 세종시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우리 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케 해주는 거죠. 네, 노동의 대가 경제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일자리를 이제 고민을 할 때 최저임금을 좀 고려를 하고 해야 하는 좀 이유를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제 헌법 제32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서 이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이미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규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려고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착수를 했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최저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우리 경제도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2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네. 최저임금제는 이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하면 저임금이 해소됨으로써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줌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으로 바탕을 하는 경쟁 방식을 지향하고 이 적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영 합리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개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개념과 또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결정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 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약속이죠.
약속을 매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저희가 매년 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와 이제 그 규범을 그 국민 모두, 일하는 사람 모두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사회적 규범을 보편적으로 모든 근로자들한테 적용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경제사회 주체들의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서 그런 임금 수준을 매년 결정한다는 이제 사회적 어떤 협의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규범 임금을 모든 근로자들에 적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협의 정신에 기초해서 이러한 그 사회적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매년 우리나라 그 모든 근로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규범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유대와 사회적인 포용과 또 사회적인 어떤 결속을 다진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 있고요. 88년부터 저희가 30년 넘게 이 제도를 갖다가 꾸준히 시행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러한 정신이 현재까지는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 정신에 기초한 어떤 정책 집행 제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제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발표 후에 끊임없이 논란은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0.9%가 인상이 됐고, 2020년에는 올해 대비 2.9%가 인상이 돼서 8,590원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최저임금의 정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잠재적으로 상충될 수 있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상충된 목표라는 것은 하나는 첫 번째 목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네.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일자리를 이 사회가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합의죠.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합의, 또 그러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일자리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수준을 상향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합의는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정신인데요. 두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이제 것이라, 특히 이제 그 일자리 감소를 일으키면 곤란하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자리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많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이제 정책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다 보니까 그 균형점을 최저임금 수준이 매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주체들이 도대체 그 해에 그 다음 해죠. 다음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이 접근 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갈등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회적 협의 과정에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대화 과정에 이런 치열한 사실 토론과 또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경제사회 주체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을 저희가 매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열한 고민을 덜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논란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서 경제사회 주체들이 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두 가지 목표, 즉 이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더 많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활 수준과 어떤 노동의 질을 갖다 향상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그런 목표를 갖다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조금 과열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네. 그 지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주죠. 고용주의 이제 지불 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한 다른 한편은 근로자들의 또 삶의 질을 좀 빨리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그 요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두 가지 경제 주체들 간의 소위 이해관계가 조금 그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기대 이상으로 과열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금까지 저희 많은 노력의 결과 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정신을 저희가 지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잘 유지해 왔고 또 우리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없을 수만은 없을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럼 강원도 경우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광역 시도별 임금 노동자 실태 보고서에 좀 따르면 전국에서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강원도가 가장 높다고 좀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해 이제 4월 기준으로 그 나라의 전체 임금 근로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정규직이 1,235만 명, 비정규직은 768명으로 이제 8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이 중 남성이 1,120만 명, 여성이 884만 명인데 제주도가 그 여성 근로자 비율은 59%로 가장 높습니다. 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제주이고 그다음에 사무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로 80%에 가깝습니다. 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또 이 역시 한 50% 정도 가깝게 되고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8만 원으로 나왔는데 울산이 302만 원, 세종이 290만 원, 서울이 285만 원으로 이를 크게 넘어갑니다. 네. 반면에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16만 원으로 좀 가장 낮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임금과의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 다음 이제 제주도에 이제 228만 원, 대구에 23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제 강원도는 그 시간당 임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인 7,530만 원에 30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 비중이 바로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건 뭐냐면 강원도에 이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고용 여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좀 근래 도내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보니까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좀 소폭 증가했고 20대, 50대는 일자리가 소폭 증가를 했고 또 30, 40대 일자리는 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경제활동의 어떤 근간이 되는 핵심 연령층, 핵심 네. 근로층이죠. 이제 핵심 근로 계층이 주로 이제 30대, 40대 이 근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30대, 40대층의 이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기대보다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이 문제로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제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30대, 40대의 어떤 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활력이 그 제고되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과 성장과 이제 혁신 동력의 창출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잠재적으로 어떤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과 혁신 동력을 갖다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함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떤 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그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 40대가 좀 탄탄해야지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분포 현상 좀 앞으로 강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강원도도 일자리 고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렇죠. 중에 네.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지역의 고용 구조가 열악하고요. 또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지 이제 높지 않다는 않아서, 것도 네. 또 저희가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만큼 이제 강원도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는 이제 그런 거 사실을 이제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그 모든 나라에서 또 모든 지역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들이 사실은 이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 역시 그러한 어떤 일자리 경쟁에 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쟁을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원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만이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창출을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결코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많은 그 지혜를 모으고 또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과 최저임금 그리고 강원도형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사실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적은 데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몬드라곤을 예를 들면은 그 100여 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여러 분야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3배를 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 글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나친 임금 격차가 공동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그 설립자 이제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바도 있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로 이제 나는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남들은 2,500만 원 받는 세상하고 내 연봉은 1억을 받지만 남들이 2억을 받는 세상 중에 어디서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3분의 2가 내가 남보다 많이 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역지사지로 바꿔보면 그 상대방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른 임금 격차가 적은 데가 좀 나은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도, 좀 극심한 강원도 현상 속에서 탈강원도 현상 속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또한 고민이 참 많은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강원도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원도가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혹시 일자리 유치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 유출을 조장하는 정책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다시 일자리의 관점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젊은 일자들이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사실 없고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는 그 학생들은 오히려 뭐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출세를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지역의 출세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장학금도 풍부하고 또 그다음에 생활 여건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지역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한테 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책 지역에 인재 육성 정책들 중에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잘 살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임금 수준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일과 삶의 균형 또 일과 가족의 균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주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일터의 주변의 환경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어떤 그런 여건을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제공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강원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한림대학 교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최저임금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